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재살포에 정치권의 대치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밤사이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다시 살포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어제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오물풍선이 날아오면은 2배, 3배 돌려주는 게 당연한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앉아서 당할 수는 없죠. 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북한의 도발이 과거의 도발과 좀 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명이나 또는 군사적인 그런 도발과는 좀 성격이 다른 저강도 도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저강도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정부가 꺼내든 거는 대북 확성기 카드예요. 대북 확성기 카드라고 하는 게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는 비군사적으로 유일한 카드입니다. 근데 이 유일한 카드를 초반에 너무 빨리 꺼내든 거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 북한이 이제까지의 도발했던 강도에 비하면 이번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잔머리를 많이 썼어요. 예. 과거에 B라 그러면은 30kg짜리였거든요. 떨어지면은 사람이 맞으면은 정말로 즉사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거를 무게를 반으로 줄이고 또 안에다가 뭐 쓰레기 같은 걸 넣는다든지 굉장히 상식 바뀌지만 굉장히 우리 사회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유형의 도발이었거든요. 근데 이 도발에 대해서 사실은 이 대북 확성기라고 하는 게 북한이 이제 알러지를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센 카드인데 9.19 군사합의를 전면 그 소위 효력 정지하면서까지 너무 센 카드를 낸 거 아니냐.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이제 풍선이 날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풍선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나마 이제 뭐 북한의 말처럼 쓰레기를 줍는 일상으로 조금 우리가 불편하지만은 참을 수 있을 텐데 2015년에 이제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소위 말하면 군사적 도발을 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게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감출 수가 없죠. 이런 네. 부분들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강도 도발이었는데 지나치게 센 카드를 꺼냈다. 네. 이게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 북한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 대응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확성기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40개 그 확성기가 있을 때 고정식이 24개고 이동식이 16개인데요. 고정식 중에서 일정 부분을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한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강력 조절을 하고 있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이 부분에 원칙 대응하면서 북한이 다른 방향으로 다른 수단으로서 다른 형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이 남쪽에서 전단을 뿌렸다고 해서 이걸 한 게 아닙니다. 전단을 뿌리는 행위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2020년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2015년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좀 생각해야 된다. 2020년에 갑자기 이제 6월 4일 날 오전에 북한의 김여정이 전단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쓰레기를 광대 누름 제재할 법을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고 4시간 반도 안 돼가지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성이 안 찬지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을 허가 취소하고 연말엔 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굴욕적이죠. 근데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서해 공무원이 피살되고 시신이 훼손되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이 하는 대로 됐죠. 했지만 우리가 받아든 건 비굴한 평화였습니다. 근데 15년에는 어떻게 됐냐? 대북 그 목함 지뢰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원칙 있게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했죠. 그쪽에서 나름의 어떤 군사적인 조치를 고사총을 발사했지만 우리도 대응 사격을 했고요. 그 이후에 북한이 우리한테 협상을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유감 표명하고 재발 방지책까지 가져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름의 힘을 갖는다는 게 무조건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여러 가지 도발의 형태가 있겠지만 우리가 준비를 잘 함으로써 2015년의 상황으로 갈지 2020년의 상황으로 갈지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2015년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2018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주의해야 되는 게 앞서서도 2015년에 어떤 우리의 강경 대응이 결국은 북한이 꼬리를 내리는 계기였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2015년에 왜 북한이 그런 이제 군사적인 도발과 꼬리를 내리는 과정이 있었냐면 김정은이 2011년에 군사 부분에서 장악을 했지만 당 장악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즉 내부 통치 소위 내부 정비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당을 장악할 때까지가 16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노동당을 장악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5년도에 이 불필요한 군사적 도발이 사실은 김정은이 이제 소위 당을 장악하는데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협상이 타결된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 또다시 이번에도 반복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8년도에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정말로 전쟁의 일촉즉발의 그런 험악한 말이 오고 갔던 상황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또다시 우리가 그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한 위기관리 차원에서 갈등관리 차원에서 강대강의 우리가 군사적인 대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북한의 도발의 강도를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채널이라든지 아니면은 대북 전단의 어떤 살포를 법으로 급준시킬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대북 전단 살포를 갖다가 소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기간을 갖다가 두게 한다던가 또는 등록제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소한의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은 같이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짧게 그렇습니다. 이게 첫 단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첫 매짐을 하느냐에 따라 끌려갈 수 있거든요. 2년 전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식의 대응 논리에 있어서 북한은 되게 익숙하고 북한이 뭔가 얘기하면 남쪽은 그에 대해서 굉장히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 아니라 그런 비판마저 있고 이게 우리 내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긴장 강도가 올라가는 건 있지만요. 저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왜 이 시점에 이 부분을 문제 삼는가? 저는 북한이 남쪽에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쟁을 억제하는 측면에서의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정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보면 서로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남북한이 새로운 어떤 관계 맺음을 통해서 대화의 창도 열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북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22대 국회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역시나 시작부터 강하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 11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명단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제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있는데 이 본회의 보이콧 움직임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원구성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22대 국회 시작 전에 22대 국회가 어떻게 굴러갈 것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국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마지막에 최상병 특검 그리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민의힘인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 당론으로서의 부결 이게 결국은 총선 민의를 갖다가 사실상 이렇게 거부를 하면서 결국 민주당의 기동의 여지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협치가 아니라 대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됐다. 지금 법사위를 만약에 국민의힘에 내주면 최상병 특검 또 6개월, 8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패스트트랙 태워야 돼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예를 들어 운영위를 갖다가 내주게 되면 지금 모든 일의 시작이 결국은 대통령실에서부터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이번에 관련 부서도 뛰어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일만도 시작이 되는데 대통령실에 대한 컨트롤이나 조사 뭐 점검, 견제 이런 거를 운영위를 어떻게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방통위, 과방위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방통위나 방심위가 위원 2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상으로 되돌려라, 견제와 감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민의를 받아들인다면 이 세 개 중에 저는 협상을 해서 하나라도 가져가면 정말 성공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은데 이거 적반하장이에요. 세 개 다 안 내놓으면 우리 협상하지 않겠다. 사실상 보이콧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오늘 또 보이콧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 국민들의 총선 민의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하는 거다.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22대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가 개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이런 그 과거에 용산 출장소의 오명을 여전히 못 벗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좀 본회의에서 원구성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법보다 더 큰 중요한 게 국회법 정신입니다. 국회법 정신이 결국은 여야 협의를 해서 이거를 원구성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견제와 균형, 그다음에 전통과 관례가 있었던 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18대 국회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통합민주당이 81석인데도 법사위 위원장을 맡게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쪽에서 너무 쏠리면 의장도 갖고 법사위도 갖고 운영위도 갖고 방통위도 갖고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를 타겟팅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관련된 상임위, 본인들의 진영을 더 공고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을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총선의 민의가 협치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결국은 본인의 방탄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행위로 보여주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맞는지,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경선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민심이 아니라 명심에 충실하다고 본인이 여러 차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국회법만 계속 얘기한다는 건 결국 다수결에 의한 절차, 그게 소수를 존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결의 의결이란 거는 입법 독주고 어떻게 보면 다수결의 폭력이라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민심이라고 하면 1일 1특검, 이 특검을 보면 해병대어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그리고 대북송금 특검, 이 일련의 특검들을 보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끄집어 내리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도리어 요즘 나오는 게 보면 수사기관 어떻게 보면 무고죄, 그다음에 판사하고 검사에 대해서 법 왜곡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법사위까지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검사도 탄핵할 수 있고 판사도 탄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을 몇 겹 계속 둘러싸고 있다는 그런 논리,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본인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민주당에서는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표결은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나머지가 7개가 남아 있잖아요. 이것도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현재로서는 원래 이제 국민의힘이 협상에 이제 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18개 상임위를 뭐 민주당이 다 가져가자. 과거 21대 때도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때 이제 국회의장이 좀 더 그거는 시간을 갖자. 왜냐하면 결국은 21대 국회 과정에서 후반기 한때 지금의 의석수하고 비슷한 의석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임위를 11대 7로 분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니까 일단 11개 먼저 민주당 몫으로 예상이 되는 11개 먼저 오늘 3시에 이제 본회의 열리면 선임을 하고 7개는 놔뒀다가 만약에 국민의힘이 들어온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배정을 하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제 끝까지 안 들어오겠다.
이렇게 보이콧하고 이러면 뭐 결국은 그때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예. 그때는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올 텐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앞서서 김기흥 전 대변인께서 이번 총선의 민의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협치를 하라고 하는 게 국민의 총선의 민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반만 보셨다고 봐요. 진짜 국민들이 얘기한 거는 대통령에게 협치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국회 내에서 여야가 합의를 보고 협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이 왜 국민의 말을 안 듣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었어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다수가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의 다수가 만든 법도 거부권 행사하고 이러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이거를 갖다가 그 부분은 쏙 빼고 마치 민주당과 소수 여당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가서 무슨 총선 민의가 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7개 상임위 배분의 관례를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이 좀 실질적인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민생 정당으로 가기 위한 상임위 배분에 저는 협상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어쨌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오전 최고위에서 1년 전 이제 당대표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원당규 개정안을 의결을 했거든요. 이 당원당규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당원당규 개정안의 핵심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여부인데, 가능 여부인데, 연임을 하게 되더라도 이게 이제 대선 1년 전에는 무조건 지금은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데 하필 대선 1년 전이 지방선거 3개월 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당의 어떤 리더십의 공백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백 사태가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든 안 하든 누가 대표가 되든지 비슷한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도 이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유연성, 그러니까 소위 당원당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좀 둬서 가까운 뭐 2, 3개월 안에 그런 큰 행사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갖다가 배려를 해서 기간을 갖다가 재산정하는 그런 운용의 묘를 두자라고 하는 면인데 저는 기존의 뭐 개헌이나 탄핵 시에 뭐 이런 걸 대비해서 구구절절 얘기했던 것보다는 이게 훨씬 깔끔하다고 봐요.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중요하다고 치더라도 명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당의 어떤 그 예외 규정과 유사한 규정이라는 그런 설명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안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눈치를 좀 본 거 아니냐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발언들을 상당히 하나하나 주목을 하게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다 지난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서 예. 국회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중대 범죄라고 혐의에 대해서 특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 이득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가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법무부 장관 당시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이 흐름에 대해서 그 배경과 그 절차 그다음에 그 어떤 맥락인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본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꽝을 잡는 그러니까 이재명을 잡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총선 과정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끝없이 비교하면서 두 사람이 맞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총선의 여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충분하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했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의 가능성은 이전까지는 뭐 직구 같은 경우 어떤 생활 밀접형 그다음에 또 사람들 만날 때는 비정치인을 만나다가 요즘은 정치적인 영역에 네. 들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수순을 통해서 본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전대 출마 가능성 더욱 높아졌다고 보고요. 당연히 지금의 그 국민의힘에 보이는 이 허전한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조금 많은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